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 내용 잘 정리하셨나요? 우리 재고자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재고자산에 대한 정의라든가 재고자산의 종류할 때 미착품이나 적성품, 시송품 이런 거 좀 주의하자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원가 결정하기 위해서 매입에 대한 부대 비용은 더하지만 매입 환출, 애누리, 할인은 차감하자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직전에 저희가 이제 배웠던 게 바로 재고자산에 대한 수량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자, 우리가 재고자산 수량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계속기록법으로 작성을 하는 방법도 있었고 실질재고조사법이다라는 방법도 있었어요. 자, 계속기록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판매했을 때 매출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출하고 있는 상품의 매출 원가도 같이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었죠. 자, 반면 실질재고조사법은 매출을 할 때 매출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그에 대한 매출원가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말에 가서 우리가 실제로 재고조사를 한 이후에 실제 재고조사를 한 것만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으로 보겠다. 그 얘기는 나머지는 모두 다 매출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기말에 딱 한 번만 매출원가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는 걸 실질재고조사법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 그 누구도 더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더라. 계속기록법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기말재고를 감모손실 부분까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기말재고가 과대 계상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었고 실질재고조사법으로 하게 되면은 기말은 실제로 재고를 조사해서 넣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확한데 문제는 판매 가격을 판단할 때, 즉 매출원가를 판단할 때 이 매출원가를 감모손실 부분까지 포함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이 된다라는 이러한 단점들이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의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절충해서 사용하기로 했었고요. 우리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매출원가를 가져다 놓고 실질재고조사법으로 기말재고를 가져다 놓고 그리고 나머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감모손실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었죠. 자, 근데 감모손실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쓰자 이거예요. 하나는 정상감모손실, 하나는 비정상감모손실이죠. 자, 정상감모손실은 원가성이 있는 감모손실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비정상감모손실은 원가성이 없는 감모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원가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가성이 있는 감모손실의 경우에는 뭘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매출 원가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가성이 없는 비정상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 손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익을 산출할 때 차감하는 건 맞다. 다만 그들에 대해서 매출원가 쪽에서 차감할 것인지 영업의 비용에서 차감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자라고 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냐면 재료 원가와 마진 따지기 어렵네요 라고 하는 제가 제목을 하나 붙여왔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뭘 이야기할 거냐면 앞에 시간에서 제가 이제 조금 힌트를 드렸어요. 재료를 사오는데 재료의 가격이 계속해서 들쑥날쑥한 그런 재료들이 있어요. 늘 동일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해서 동일한 가격에 매출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매출 가격, 판매 가격은 내가 그대로 가는데 매입할 때 가격이 그때그때 다르더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얼마짜리가 팔렸다라고 볼 것이냐. 즉, 내가 판매한 물건의 제조원가를 얼마나 볼 것이냐. 그리고 기말에 있는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얼마짜리가 남아있다라고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매일 채소랑 달걀을 사온대요. 근데 가격이 여러분들 왜 채소 가격이나 이런 생선 그 다음에 고기 이런 거 가격들 보면 마트 가서 보더라도 어때요? 어느 날은 애호박 하나가 980원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2,480원 이렇게 갈 때도 있죠. 자, 그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호박 하나도 가격이 저렴할 때도 있고 아주 비쌀 때도 있더라는 거죠. 자, 내가 반찬으로 호박볶음을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식당이야. 그러면
그 호박이 들어간 호박 볶음에 대해서 지금 호박 하나가 온전히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 980원짜리 호박을 가지고서 만들면 재료가 980원, 원가가 980원짜리 반찬이 되는 거고 2,480원에 사서 판매를 하게 되면 원가는 2,48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호박볶음에 대해서 4,000원에 팔겠다. 이렇게 이제 내놓고 파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이 한 접시를 팔았을 때, 한 팩을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0원인데 그에 대응하는 원가가 어떤 때는 980원짜리도 있고 어떤 때는 2,480원짜리도 있더라. 자,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되게 애매하다. 내가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는지 이 한 팩을 팔았을 때 혹은 전체적으로 내가 이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다 팔았을 때 남는 이익이 얼마인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군요. 그럴 때 정확한 음식의 원가 계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판매하는 가격은 늘 4,000원으로 이렇게 같은데 이렇게 매입할 때마다 채소 가격이 매일 달라지다 보니까 이익도 매일매일 다르게 적혀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뭐 시장에서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해서 그에 따라서 가격을 늘 바꾸시는 사장님들도 있지만 어떤 사장님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늘 판매 가격은 똑같이 해놓은 상태에서 시장에서 내가 저렴하게 구매를 하면 그달은 이익을 많이 보는 거고 내가 시장에서 재료를 좀 비싸게 사오면 이익을 적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장님들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비슷한 평균치에서 이익이 났을 거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린 지금 당장 오늘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익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장부를 작성했을 때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도대체 얼마짜리 재료가 남아있는지를 봐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재고자산의 흐름을 가정합시다 라고 해서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자, 앞에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건 수량에 대한 결정으로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이 있었죠. 자, 이제 가격에 대한 결정으로 개별법, 선입선출법, 부입선출법, 가중평균법,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에 대한 수불부, 즉 재고자산이 들어오고 나가고 현재 얼마 있는지 그러한 장부에 대한 내용까지 이번 강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마지막 재고자산에 대해서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자, 앞에 강에서는 재고자산의 수량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모손실이라는 걸 인식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파트에서는요,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단가를 배우는 파트죠. 자, 단가를 배우는 파트에서는 가격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을 떨어진 만큼 평가 손실을 인식하게 될 거고요. 그러한 평가 손실 내용을 이번 강에서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개별, 선입, 후입, 가중평균, 재고자산, 수불부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배워갑니다 라고 하는데 개별법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보면 개별법이라는 건요. 앞에서 호박을 980원에 사왔을 때도 있고 2,480원에 사왔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호박 하나를 딱 한 팩에 담아서 하고요. 조리도 딱 호박 한 개로만 조리를 해요. 그러면 호박 하나를 가지고 와서 980원짜리를 가지고서 썰어서 볶아서 팩에 담아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 그러면 호박의 원가는 정확하게 980원짜리가 대응이 되는 거고 다음날 2,480원짜리를 사와서 딱 정확하게 잘라서 그걸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똑같이 4,000원에 판다 라고 한다면 이 4,000원에서 2,480원을 차감한 나머지가 이익이구나. 이렇게 똑같은 호박볶음 반찬 한 팩에 대해서도 각각 얼마에 사온 호박인지를 개별적으로 다 가격표를 붙인 다음에 계산하는 방식. 그게 바로 개별법이라는 방식이에요. 자, 개별법으로 하게 되는 건 여러분들 뒤에 각 재고자산별로 매입에 대한 원가나 제조원가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집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개별법이고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모든 호박에다가 가격표를 그때그때 사왔던 날의 가격표를 다 붙여놨다고 보시면 돼요. 980원에 사왔던 거 980원 가격표 붙어 있고요. 2,480원이면 2,480원짜리 가격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내가 호박을 딱 집었어. 근데 2,480원짜리 호박을 집었어. 자, 왜? 얘가 눈앞에 가장 많이 먼저 보였어. 그래서 그걸 집어서 내가 까서 썰어서 반찬을 해서 한 팩에 담아서 팔았어.
그러면 원가는 2,480원인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자, 이런 경우는 사실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물건에 대해 가격표를 다 붙이고 일일이 따로따로 하기가 어때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 그 시간만 많이 드는 줄 아세요? 그러려면 그거 파악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개별법을 사실 적용할 수 있는 회사들은요, 아주 특수한 업종들인데요. 예를 들어 보석가게요. 보석가게는 어때요? 보석이 쫙 10가지 혹은 100가지가 있어도 그 하나하나마다 감정가가 다 다르죠? 그래서 그 보석을 판매하시는 분은 감정가에 맞춰서 다 보석에다가 가격을 일일이 붙여 놓으시잖아요. 이렇게 아주 고가의 품목이라든가 아니면 소량의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얼마짜리 재고가 팔렸다라는 걸 판단하기 쉽겠지만 보통 동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엄청 많이 생산하는 이런 회사들, 엄청 많은 양을 취급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일일이 따지기가 사실은 쉽지 않더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선입선출법인데요. 자, 다른 부분들도 물론 개별법이나 가중평균법도 영어로 된 표현이 있지만 제가 특별히 선입선출과 후입선출만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표현을 같이 써놨어요. 저희 시험은 사실 회계원리 시험은 영어 시험은 아니에요. 영어 테스트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영어 표현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다만 저는 이 선입선출법이랑 후입선출법만큼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라고 해요. 왜냐면 이 FIFO라는 약어를 종종 쓰세요. 물론 그냥 단독적으로 쓰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선입선출법하고 꼭 괄호에 FIFO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뭐 꼭 암기사항은 아니지만 간혹 보다가 FIFO나 아니면 LIFO라는 그런 영어 단어를 많이들 쓰십니다. 그때 아 그래 저거는 선입선출법이라는 표시야. 아 저거는 후입선출법이라는 표시야.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부터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 선입선출법 한자가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파악하시죠?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선입 먼저 들어왔다. 선출 먼저 나갔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뭐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대충 먼저 온 게 먼저 간대. 그리고 옆에 영어를 보니까 first in, first out이에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대요. 그래서 first in, first out의 앞에 스펠링을 따서 FIFO 이렇게 써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뭐냐? 저는 이 방법을 설명할 때 우리 회사 창고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많이 얘기해요. 뭐냐? 창고에 여기가 입구예요, 입구. 그 다음에 출구가 같은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 그래서 창고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여기에 내가 물건을 사올 때마다 저 끝에 출구 가까이 하나하나씩 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처음에 1월 1일 날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재고가 즉 100원짜리 재고가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자 120원짜리 재고를 사올 거예요. 분명히 똑같이 생긴 똑같은 재고거든요. 그리고 수량도 내가 뭐 더 사오고 덜 사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똑같이 100개를 사왔어요. 물론 더 사오고 덜 사와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100개 사왔는데 요즘 가격이 많이 올랐나 봐. 그래서
20원에 사온 거예요. 자, 8월 1일 날 또 사러 갔어요. 8월 1일 날 또 사러 갔는데 그땐 가격이 더 올라 있었어요. 이렇게 130원이죠. 자, 물건이 들어오는 순서는 이렇게 입구 쪽에서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200개가 들어왔대요. 200개 들어왔을 때 여기부터 문 열어요? 아니에요. 여기는 입구예요. 출구 쪽인 이쪽에서 딱 창고문을 열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뭐예요? 가장 처음에 있었던, 가장 먼저 있었던 재고죠. 즉, 제일 먼저 있었던 100원짜리가 먼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120원짜리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선입선출법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100개에 대해서 100원, 120원, 130원인 이런 하나당 단가가 100원, 120원, 130원으로 다른 물건을 구매했을 때 200개를 지금 현재 8월 1일 이후에 200개를 팔았다라고 얘기하면 선입선출법은 얼마짜리와 이 100원짜리와 120원짜리가 팔렸다라고 보는 거죠. 즉 판매된 금액은 22,000원어치가 팔린 거고요. 기말에 100개는 남아있겠죠? 얼마짜리? 130원짜리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요 13,000원어치가 기말에 기록되는 재고 자산의 가격이 됩니다. 이 22,000원은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선입선출법이에요. 자, 200개가 판매가 되었다고요? 그럼 매출 원가는 22,000원, 기말 재고는 13,000원이다 라고 여러분들 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후입선출법이라는 걸 볼게요. 자, last in, first out이래요.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대요. 자, 이런 경우는 창고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할 거냐면 저는 창고에 입구와 출구가 같은 곳 하나만 있다고 볼 거예요. 그러면 100원짜리, 120원짜리, 130원짜리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200개가 팔렸다라고 한다면 창고에서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건 가장 마지막에 가져다 놨던 130원짜리가 보이고요. 그 다음이 120원짜리가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개, 즉 12,000원짜리랑 13,000원짜리랑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다? 25,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말엔 뭐가 남아요? 기초에 있었던 10,000원어치가 계속해서 기말의 재고자산 가격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바로 후입선출법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들 그 길거리에 이런 거 휴게소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소세지, 떡, 소세지, 떡, 소세지, 떡, 뭐 소떡소떡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꼬치류들을 보면요. 뭘 제일 먼저 꽂았겠어요? 소세지를 제일 먼저 꽂고요. 그 다음 떡, 소세지, 떡, 소세지, 떡 이렇게 꽂았겠죠. 근데 여러분들 먹을 때 대부분 어디부터 먹어요? 물론 특이하신 분 위에부터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위에부터 먹죠. 위에부터. 그쵸? 그래서 약간 꽃을 바라보면 휴게소나 이런 데 보시면서 이제 내가 잠시 휴게소에 들려서 꽃을 바라보면서 후입선출법 이렇게 이제 떠올리시면 너무 좀 그런가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떠올리실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원가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후입선출법으로 따지게 되면은 25,000원이 매출원가이며 10,000원이 기말재고입니다. 자, 이제 가중평균법으로 넘어오려고 합니다. 가중평균법. 자, 우리가 총평균법이랑 이동평균법을 놓고서 볼 수 있거든요. 교재가 정말로 잘 써 있는데 교재를 보시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어렵다. 뭐 이렇게 공식도 있고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총평균법은 전체를 한 개의 평균 단가로 구하는 방식이고요. 이동평균법은 좀 특이해요.
매입할 때마다 가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이 회사가 재고에 대해서 100개씩 뭐 100원에 사오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200원에 300원에 100개를 사오기도 했었고 500원에 100개를 사오기도 했었고 그 다음 700원에 100개를 사오기도 했었다. 그래서 회사가 전체 400개의 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총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모두 다 더하죠. 그래서 100원짜리에 대해서 100개였다라고 하면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자, 그래서 100원 단가 곱하기 수량 100개 10,000원. 자, 그 다음에 300원 곱하기 100개 30,000원. 그 다음에 500원 곱하기 100개 50,000원. 700원 곱하기 100개 70,000원. 자, 이들에 대해서 모두 다 합치시고요. 전체 수량이 몇 개인 거예요?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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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전체 400개예요. 그러면 이 전체 400개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요. 16만 원 나누기 400개요. 16만 원 나누기 400개면 하나당 평균 단가가 400원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얘가 바로 총평균법이에요. 여러분들 책에도 이러한 식을 쓴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서 평균 단가를 기초 여기 있었던 기초 그리고 단기 매입 더하고 수량도 기초 수량 100개, 단기 매입 수량 300개 더해서 전체 가격의 전체 수량으로 나눴더니 평균 단가가 400원이다. 즉, 이 400원짜리를 내가 매출해도 400원이고 남아있는 재고도 하나당 400원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총평균법이에요. 자, 근데 이동평균법은 다르다 그랬죠? 이동평균법은 어떤 방식이냐면 여기 사장님이 좀 특이하다고 묻는 거예요. 왜 특이하냐면 창고 안에 똑같은 물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표를 다르게 적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적어요? 라고 했더니 예를 들어 100원짜리가 하나 있는 상태라고 봅시다. 근데 옆에 내가 다음날 300원짜리 300원에 재고를 사온 거야. 그러면 정말 똑같이 생긴 물건이거든요. 근데 얘는 100원이라고 붙어 있고 얘는 300원이라고 붙어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뭘 사가겠어요? 100원짜리를 사가겠죠. 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표가 왜 다 다르게 써져 있냐? 이건 손님들도 와서 뭐라 그러죠? 아, 얘랑 차이가 뭐예요? 근데 왜 가격이 달라요? 아, 귀찮아. 그런 질문 받는 것도 너무 귀찮아. 그래서 사장님이 계속 가격을 똑같이 맞춰 놓으래.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일하는 알바생 혹은 직원은 이제 가격표를 다시 붙일 거예요. 어떻게 붙여야겠어요? 설마 100원으로 통일해요? 설마 300원으로 통일해? 그러지 않아요. 두 가지를 평균을 내는 거죠. 100원짜리랑 300원짜리를 더해서 나누기 2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100개고 이게 또 100개면 나누기 200개 뭐 이렇게 나누겠죠. 수량에 따라서. 자, 이렇게 하면 가격이 하나당 얼마짜리 평균 단가가 200원짜리로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나는 가격표를 여기 새롭게 200원짜리 2개가 있다.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자, 이렇게 200원짜리 2개가 있다라고 가격을 붙여주고 나서 다음날 보니 여기 얼마짜리가 더 들어왔냐면 이번엔 요즘 물건값이 점점 비싸져요. 그래서 500원에 사오게 된 거야. 그래서 500원에 사온 거까지 이렇게 놨는데 마찬가지. 생긴 게 다 똑같잖아. 이러면 또 사장님 싫어하시지. 손님들도 자꾸 물어보지. 아,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왜 얘는 500원이라고 붙어있고 얘는 200원이라고 붙어있느냐. 자, 그래서 나는 또 자산의 단가를 새롭게 구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100원, 300원, 500원, 전체 900원이고요. 자, 전체 개수 예를 들어서 한 개씩 해서 3개라고 해보면 단가가 300원이 나옵니다. 자, 300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들에 대한 단가를 기록할 때 얼마로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300원, 300원, 300원. 이렇게 가격표를 똑같이 매입할 때마다 새롭게 매입하는 물건의 단가가 다르면 그 매입의 단가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2개가 팔리면 얼마짜리가 팔렸다라고 본다? 300원짜리 2개가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내 회사에 이제 남아있는 재고는요, 이렇게 300원이라고 가격표가 붙어있는 하나의 재고가 남은 거고요. 만약에 이 다음에 똑같이 생긴 재고에 대해서 700원짜리를 사왔다 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격을 다시 또 평균을 내서 써주셔야 되겠죠? 300원짜리 하나랑 700원짜리 하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500원짜리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얘도 500원짜리, 얘도 500원짜리. 똑같이 생겼죠? 가격표 보세요. 똑같아요. 500원, 500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게 바로 이동평균법이에요. 자, 총평균법은 평균을 몇 번 구했죠? 한 번만 구했죠. 근데 이동평균법은 어때요? 3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계속해서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계속 구했죠? 자, 이런 걸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가중평균법이다 이렇게 불러봤는데요. 자, 총평균법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앞에 주어졌던 선입선출, 후입선출 자료에서 이 금액은 좀 달라졌어요. 130원 아니고 140원으로 이렇게 달라졌고요. 자, 지금 보시면 수량은 전체 300개고요. 매입한 단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금액을 판단했을 때, 표현했을 때 다 합치면 10,000원, 12,000원, 14,000원으로 36,0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36,000원에 대한 평균 단가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 전체 매입했을 때 기초뿐만 아니라 매입한 가격까지 다 합친 36,000원에 나누기 개수, 기초 수량에 단계 매입한 수량을 다 더해주면 300개가 나오며 이렇게 하면 개당 가격은 120원이 나올까요? 36,000원 나누기 300 하니까 120원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총평균법은 한 번만 평균을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200개가 판매가 되었다라고 하면 판매된 200개에 대해서 한 개당 단가를 120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말에는 100개만 남아있겠죠. 왜냐면 300개의 재고 중에 200개가 팔렸다라고 하면 100개만 남아있을 거다. 그 남아있는 100개의 재고에 대한 단가도 120원짜리가 남아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00원어치의 기말 재고, 24,000원어치의 매출원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총평균법까지는 간단하게 봤는데 문제는 이동평균법이다. 이동평균법, 자, 총평균법이랑 좀 다른 점이기도 하고 앞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중간에 여기 판매가 따라 붙었고요. 그 다음에 매입한 이후에 다시 한번 판매를 할게요. 자, 개수는 전체 200개 판매한 건 똑같은데요. 100개, 100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동평균법, 매입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새롭게 구하는 방식이죠. 자, 수량이 100개에서 매입 단가 100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10,000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개에 대해서 120원이다 라고 하면 12,000원이 있는 거고요. 이들에 대한 평균 단가를 구하면 10,000원에 12,000원을 더해주자. 10,000원에 12,000원을 더해주자. 그럼 22,000원에 대해서 개수가 200개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22,000원에 대해서 나누기 200 이렇게 하시면 한 개당 단가가 110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판매된 물건에 대한 이 매출 원가는 얼마짜리가 판매가 된 것이다? 110원짜리가 판매가 된 거고요. 자, 매출 원가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 100개에 대해서 110원짜리가 판매가 되었다라고 매출 원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200개 중에 100개가 팔리고 나면 나머지 100개에 대해서 110원짜리 100개가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11,000원어치 이렇게 100개 110원짜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또다시 100개를 매입합니다. 140원에. 그러면 자, 여기 14,000원에 매입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 이전에 매입했었던 거 중에서 남은 거 11,000원어치가 오겠죠. 자, 그러면 있었던 재고 11,000원어치에 새롭게 매입한 14,000원어치를 더하면 25,000원어치의 재고 200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25,000원 나누기 200이다 라고 하면 한 개당 125원이 나옵니다. 자, 125원이 나오는 상태에서 9월 1일 날 100개를 팔았다. 그러면 125원의 원가의 물건이 판매가 된 거고요. 남아있는 것은 200개에서 100개를 팔았으니까 남아있는 거 100개에 대해서 한 개당 지금 방금 평균 가격을 구한 125원짜리 100개가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동평균법의 특징은 매입할 때마다 단가가 계속해서 새로워졌었어요. 여기까지 계산하고 나서 하나당 평균 단가가 110원짜리였고요. 이렇게 판매하고 나서 여기서 평균 단가를 계산했을 때 한 개당 125원이었죠. 이렇게 매입할 때마다 단가가 계속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매출원가를 계산해보자 라고 한다면 매출원가 5월 1일 판매한 시점에 100개에 대해서는 한 개당 110원에 우리가 가격 평균 단가를 구했었을 거고 그 다음 9월 1일 날은 100개에 대해서 125원으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의 가격이 원가로 기록이 되었죠. 자, 기말 재고액은요. 지금 100개, 100개, 100개에서 300개 중에 200개를 팔고서 100개가 남아있는데요. 이 남아있는 100개는 지금 현재 여기서 200개에 대해서 125원짜리 있는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거니까 지금 100개가 계속해서 남아있다. 남아있는 100개는 125원으로 우리가 평가했었던 그 마지막 평균 단가를 가지고서 기말 재고를 구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어디에다가 이렇게 이동평균법에 대한 입출고와 잔액에 대해서 기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100개에 대해서 100원짜리, 그래서 금액 10,000원이다 라고 할 수 있었고요. 잔액은 현재 100개 있습니다. 그리고 100원짜리 10,000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넣어주실 수 있겠죠. 자, 추가적으로 100개를 120원짜리로 해서 더 매입을 했습니다. 즉 12,000원어치 매입을 했고요. 200개가 된 겁니다. 자, 200개에 대해서 10,000원짜리도 있었고 12,000원도 있었다라고 하니 22,000원어치를 회사가 최종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며 22,000원에서 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000원에서 200개로 나누시면 이렇게 110원이라는 평균 단가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판매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개 팔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서 계산했었던 110원짜리가 이렇게 매출이 되는 거더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고요. 뭐 가격을 굳이 써보자고 한다면 11,000원이다 라고 표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기를 하고 나면 200개 중에 100개가 팔렸으니까 100개 남아있고 여전히 평가를 110원으로 했던 재고가 남아있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140원에 100개를 매입했다. 14,000원어치를 매입했고요. 100개 있는 상태에 100개를 더 사왔으니 200개. 11,000원 있는데 14,000원어치 더 사왔으니까 25,000원. 25,000원 나누기 200개다 라고 하시면 여기서 나오는 단가가 125원. 자, 여기 판매한 100개에 대한 원가 얼마짜리가 판매가 된 거다? 125원짜리가 판매가 된 거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12,500원짜리로 기록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 200에서 100개를 차감하면 100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100개 125원짜리로 해서 우리가 남아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말 재고도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걸 재고자산 수불부에, 즉 입고와 출고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10,000원, 그 다음에 12,000원, 출고했을 때 출고한 물건의 단가 얼마짜리? 110원짜리가 나간 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100원에 대해서 10,000원짜리가 있었습니다. 200개에 대해서 110원으로 22,000원어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110원짜리 11,000원이 있는 거면 자, 140원에 대해서는 14,000원어치. 그래서 지금 현재 100개 추가로 해서 200개이며 11,000원에 14,000원에서 25,000원이면 125원짜리다. 자, 판매된 9월 1일 날 100개에 되는 125원짜리로 12,500원, 남아있는 100개도 125원짜리로 12,500원. 자, 요 12,500원 100개 기말에 남은 재고는 다음 연도 잠기로 이월시키자. 그래서 125원으로 평가되었던 12,500원의 기말 재고를 다음 기로 넘기게 되는 거고요. 다음 기로 넘기게 되면 바로 여기 전기 2월이다 라고 해서 다음 달에 그 100개에 대해서 즉 125원으로 평가를 했었던 그 재고에 대해서 전기 2월로 넘어오게 되며 그렇게 되면 기말에 100개 125원짜리로 전체 12,500원짜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재고자산에 들어오고 나가는 수불부도 작성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재고자산 수불부 작성까지 해서 저희가 이동평균법으로 얼마의 물건이 매출이 된 건지 매출한 물건의 원가에 대해서 파악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뭐 앞에 호박볶음을 판매하는 반찬가게도 이야기하고 했었지만 자, 그 호박가게 사장님이 뭐 호박을 산다거나 아니면 고추를 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좋고요. 아니면 사탕가게 아저씨가 사탕을 사오거나 젤리를 사온다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품목을 가져다 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00개의 물건을 사오는데 처음에는 그 물건을 하나에 100원씩 팔았는데 그 다음에 가지고 올 때에는 120원으로 가격이 오른 상태였고 이 120원 오른 상태에서 내가 물건을 팔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했을 때 평균 가격 110원으로 가격을 매겨 놓은 걸 가지고서 내가 매출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그 반찬가게 호박을 판매하는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장님처럼 이렇게 100원짜리 호박을 팔고 그에 대해 이익이 얼마야? 120원짜리 호박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익은 얼마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평균 단가를 구해가지고 그 평균 단가로 가급적이면 이렇게 매입할 때마다 재고자산의 그 가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주는 역할도 하시면서 어느 정도 평균적인 가격으로 장부를 기록해 나가시는 거죠. 자, 이제 재고자산의 평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있었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서는 내가 판매하는 물건의 단가를 얼마짜리로 볼 것이냐 이런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재고자산의 평가는 기말에 남아있는 녀석의 가치는 얼마인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 그런 얘기 좀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사과를 사왔어요. 자, 내가 사과 장사 아저씨인데 사과를 사왔어요. 이 사과를 처음 사왔을 때 내가 200원씩 사왔어요. 그리고 200원 이상으로 더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200원에 사왔는데 이 사과가 좀 오래되다 보니 혹은 오래되지 않고 저장은 내가 굉장히 잘 시켰어. 저장은 굉장히 잘 시켰는데 이 사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기가 별로 없는 거야. 지금 시즌엔 딸기가 많이 들어와요. 지금 시즌에는 포도, 샬머스켓 뭐 이런 게 많아요. 지금 시즌은 수박 먹지 누가 사과를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유행이 지나거나 아니면 시기가 지나서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내가 똑같이 사온다고 하면 얼마 정도에 사올까라고 했더니 180원이면 사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창고에 갔을 때 창고에 분명히 사과가 내가 200원 주고 사왔다고 가격표도 심지어 거기 붙어 있는데, 하지만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해서 정말로 그 자산의 가치가 200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내가 팔았을 때 가질 수 있는 돈, 혹은 내가 이걸 다시 사온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이게 지금 180원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주주한테 보고서를 보고해 줄 때 나는 200원의 가격 정보를 담아서 보고해 줄 거냐, 180원의 가격 정보를 담아서 보고해 줄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자, 우리 회계 기준은요,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상승한 거는 인식을 안 해요. 하락했을 때 요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 맞추어서 하락한 부분을 우리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했더니 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더라 라고 해서 평가 손실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 손실을 인식했는데요. 평가 손실을 인식하고 그냥 그대로 끝이 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야, 뭐 어떤 과일인 건 다 상관없지만 사과를 먹으면 사람이 진짜 예뻐진대. 뭐 이러한 정보가 한번 나왔다더라. 어떤 박사님이 이야기하더라.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다더라. 자, 그러자마자 시장에 어때요? 사과가 엄청나게 또 인기가 좋아지면서 사과 수확 시기는 아닌데 지금 현재 사과값이, 사과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창고에 있었던 사과의 가치가 다시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얼마가 올라갔나 봤더니 처음에 190원 올라가더니 200원까지 올라가다 못해 23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가치가 떨어졌을 때 가격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장부를 기록했잖아요. 자,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 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인식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럴까요? 자, 누군가 이걸 보고서 생각하겠죠. 아니다. 이 올라가는 건 아예 인식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아주 극단적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가 가격의 상승분에 대해서, 즉 다시 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승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승분을 처음부터 취득한 가치에서 올라가는 건 안 되지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건 상승분을 인식할 수 있어. 근데 동그라미가 아니라 제 세모라고 써놨죠. 자, 왜 그러느냐? 어디까지만 가도록 하냐면요. 자, 제가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여러분들 아픈 사람이 막 아팠다가 회복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회복이 되면 막 아프기 전보다 막 더 좋아져요? 막 머리도 더 똑똑해지고 막 슈퍼우먼이 돼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었다라는 건 아프기 전 상태로 돌아왔다라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 가격이 아팠다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돌아오는 거니까 어디까지만 가는 거예요? 처음 취득했었던 200원까지만 가격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0원으로 떨어졌다가 190원이나 200원까지는 상승분 회복하는 걸 인식할 수 있지만 그 200원을 넘어가는 초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할 수가 없다. 자, 이런 베이스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이 잘 읽히는지 봅시다. 자,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의 처리, 그리고 재고자산을 표시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재고자산의 평가 시점에서는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가치, 즉 지금 팔았을 때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지금 팔아서 얻어지는 가치랑 그 다음에 취득한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래요. 취득한 가격은 200원인데 지금 팔아서 내가 얻어지는 가격은 180원밖에 안 된대.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취득 원가보다 지금 실현할 수 있는 실현 가능가액이 낮아진 시점이잖아요. 자, 낮아진 시점에 우리는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 라고 해서 이 매출원가 쪽으로 넣게 되는 거예요. 손실을 매출원가에 가산하라는 건요, 이 매출원가 비용이잖아요. 비용에 추가를 시키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변에 재고자산이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의 상품, 이렇게 곧바로 상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이라는 걸 써두래요. 자, 우리가 충당금이라는 표현을 처음 듣는 건 아니거든요. 앞에서 외상 매출금 파트를 배우실 때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내가 회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추정하는 금액을 이렇게 대손충당금이다 라고 해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쓰셔서 실제로 회사가 회수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금액만 장부에 표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방식 설명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충당금은요.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예를 들어서 상품이면 상품,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을 이렇게 마이너스 형태로 해서 현재 그 재고가 200원이라고 했지만 나는 200원짜리 재고에 대해서 20원만큼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해. 지금 순실현 가치가 떨어졌어. 그래서 그 실제 재고의 가치는 180원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에서 마이너스 하는 형태로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자, 앞에서 제가 얘기했었죠. 200원짜리가 180원으로 갔다가 만약에 190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다시 상승, 즉 회복을 했다고 했죠. 재고자산의 시가가 회복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회복한 금액을 다 인식하는 게 아니라 본래의 장부 금액까지, 즉 한도, 처음 취득원가 200까지 이렇게 올라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00원까지 올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200원까지 올라갔으면 20을 다 올리겠지만 190원까지만 상승한 상태다. 그러면 10원에 대해서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을 인식해줘요. 이때는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인식할 때는 매출원가에 더해줬잖아요. 자, 가격이 상승한 부분은 비용 매출원가에서 빼버려요. 즉 비용을 줄여요. 가격이 회복했기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에 회사의 플러스에 대한 효과를 주는 거죠. 효과를 플러스를 준다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이익에다가 더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매출원가에 차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 그리고 평가충당금은 그만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충당금이 현재 20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평가충당금 10으로 줄여라. 왜냐면 여기 180에서 190으로 올 때 플러스 10을 한다. 플러스 10을 한다라는 건 20에서 10을 줄여라. 그래서 남은 10만 써라. 남은 10 그리고 190 이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기록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봤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예제를 좀 보면서 더 자세히 볼게요. 기말의 실사를 통해서 단위당 취득원가가 800원짜리인 재고가 1000개 있음이 확인이 되었대요. 근데 재고자산의 가치가 뚝 떨어졌대요. 그래서 시가, 지금 단위당 시가, 순실현 가능 가치가 600원까지 되었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200원씩 하나에 마이너스 200원씩 1000개만큼 감소를 한 거예요. 자, 감소한 부분은 지금 보시면 80만 원의 재고자산의 가치가 6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사라진 20만 원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치가 떨어진 걸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2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재고자산 평가손실 20만 원은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즉 매출원가 쪽으로 넣으라는 거였잖아요. 그 얘기는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이 있고 매출 원가가 있더라 라고 했을 때, 자, 매출액이 뭐 150이고 매출원가가 100이더라 라고 했다면 이런 평가 손실 부분까지 매출원가로 넣어서 이익이 줄어들게끔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매출원가 쪽으로 넣어주게 되면 매출원가 비용이 120이 되는 거잖아요. 150에서 120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30. 원래는 150에서 100을 차감해서 이익이 50이었던 건데 지금 재고자산 평가손실 때문에 이익이 30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줄어든다는 건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쪽으로 왔을 때요. 재무상태표 쪽으로 왔을 때, 자, 여기가 자산이고 여기가 부채고 여기가 자본이다 라고 한다면 누구를 줄이게 되는 거예요? 이익이 이렇게 20이 줄어든 만큼 여기 자본 쪽에 이익이 20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재무상태표 쪽 자본의 이익이 대변에서 20이 줄어들었다면 차변과 대변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부채는 변함이 없었거든요. 지금 여긴 부채랑 상관이 없어요. 부채는 변함 없는 상태에서 자본 쪽에 이렇게 이익이 20 줄어듦으로 인해서 자본이 줄어들었다. 그럼 차변에 자산도 20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차대변 밸런스가 맞겠죠. 자산 20은 어떻게 줄인다고요? 재무상태표 쪽에 재고자산,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상품이다라고는 안 했는데 뭐 재고자산 그냥 이렇게 쓰셔도 좋고 뭐 상품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여는 형태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해서 마이너스여는 형태로 쓰시면 재고자산의 가치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의 가치가 뭐 200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 평가 충당금 20을 인식해서 재고자산 가치가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우리가 이익이 이렇게 20 감소하는 것처럼 이익이 20 감소하는 것처럼 거기에 밸런스 맞춰서 자산도 이렇게 20 감소하게끔 자산의 마이너스 형태로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속에 재고자산을 적어보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적어봅시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걸로 볼게요. 취득원가가 800원짜리 1000개가 있음. 그런데 60만 원으로 줄어든 거죠. 80만 원짜리가 60만 원으로. 그래서 우리가 80만 원짜리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20만 원이 평가 손실을 통해 감소해서 실질적인 회사의 재고자산은 60만 원어치가 있는 겁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을 하는 방식도 배워보셨고요. 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20 줄어든 만큼 재무상태표에 자본 안에 들어가는 이익을 똑같이 20 줄여줄 거고 20이 줄어든 만큼 자산도 20이 줄어들게 되더라 라고 하는 개념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여러분들 재고자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이다 라고 해서 개별법, 선입선출, 이동평균, 그 다음에 후입선출, 총평균 이런 방법들 배웠고요. 자, 가중평균법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거 총평균, 이동평균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였다. 총평균은 평균 단가가 하나, 이동평균법은 계속해서 매입할 때마다 단가가 새롭게 바뀌고 있었고요. 자,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에 대해서 순실현 가능가치가 취득원가랑 비교했을 때 떨어졌을 때 손실 부분을 인식하는 거고요. 그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그 다음에 평가 충당금은 자산의 마이너스 형태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때는 완전하게 다 상승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이 처음에 장부 가격에 기록했던 가치만큼만 상승분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